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프랑코 슈텔라의 슈타트schloss 복원에 관한 내용이고, 2013년에서 20년까지 그 베를린에 있는 뮤지엄 인질 안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세진 하고가 한 것처럼 컴비나치온 데어 컨셉트의 그 개념의 복합 안에 있는 장의 사례이고, 그리고 여기에 부제를 제가 굳이 달자면 그리고 혹은 그리고로 표현되는 접속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이후에 이제 그 슈툼이 이런 표현을 마지막에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und 그리고 eine Struktur der Konjunk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위에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이 두 양식이 어떻게 병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늘 그렇듯이 저는 그 사이트 플랜에서 주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복원 작업이 이 도시의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베를린의 구도심에 상당히 중요한 가로인 운터덴 린덴의 한 끝점을 담당하고 있는 그 브란덴부르그 터,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파리저 플라츠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구도심 다른 큰 광장인 알렉산더 플라츠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 플라츠는 이제 바로 여기 사진에서 보이지 않지만 바로 위에 있고, 그것의 하나의 끝점에 해당하는, 어떻게 보면 구도심의 끝점에 해당하는 이 벨리너 슐로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보시면 벨리너 돔, 그리고 알테스 뮤지엄 등이 있는 이, 방금 노이에스 뮤지엄이 여기 있고요. 등이 있는 이 구도심, 어, 알테 그 뮤지엄 인젤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끝점, 이 구도심을 어떻게 보면 완성한다는 점에서 이 슈타트슈로스의 복원이 이미 그 도시 계획적으로 복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구글 맵으로 또 한번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여기 브란덴부르그 토어 측, 그러니까 서측에서 동측을 바라봤을 때 이 가로, 운터덴 린덴이라는 가로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고, 그것의 끝점으로서 그 슈타트슐로스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슈타트슐로스 쪽에서 역시 브란덴부르그 토어 쪽을 보면 이 운터덴 린덴을 비롯하여 이 뒤에 쭉 뻗은 가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 구도심, 지금 여기 구도심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드레아스 슐루터, 이 사람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크 양식의 슈타트슈로스의 그 바로크 양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건축가고요. 그리고 그 슐루터에 이어서 요한 프리드리시 에오산더, 그 에오산더 이 건축가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두 번째,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벨리너 슈타트슈로스를 약 두 배 가까이 증축한 건축가가 되겠고, 프리드리시 아우구스트 슈툴러, 방금 이세진하고 그 발표에서 나왔던 그 슈툴러라는 건축가는 이 위에 이 쿠펠, 이 돔 형태의 돔을 그 쉰켈에 설기 위해서 그 개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 기간 1699년에서 1716년까지 안드레아스 슐루터와 그 프리드리시 에어산더의 어떻게 보면 4층 높이의 이 바로크식 양식의 건축이 완성되게 되고, 그 이후에 1845년에서 53년에 슈툴러에 의해서 이 위에 돔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 건축가로는 프랑코 슈텔라라는 이탈리아 건축가고요. 건축주는 슈티프튼 벨리너 슐러스 그리고 홈볼트 버금, 이렇게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 시기는 2013년에 시작을 해서 2020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2019년 예정이었는데 지금 20년으로 밀려 있고요. 그리고 현재 벌써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안에서 열리고 있는데, 완벽하게 공사가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지 면적은 2만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아주 넓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존의 그 슈타추로스의 기능은 당연히 들어갈 수 없으니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 비유럽 예술문화중앙도서관이나 민족학 박물관, 그리고 아시아 예술박물관, 그리고 홈볼트 포금의 이 이제 후원 그
건축주로 있는 만큼 훔볼트 대학의 전시 공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 건축가인 프랑코 슈텔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1943년 이탈리아 피친차 출생으로 베네치아 IUAV에서 건축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으로는 쉰켈에서 미스 반데어 보에 이르는 고전 현대 이성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분데스칸슬란트와 같은 기타 공공시설의 공모전에 참여를 여러 공모전에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슈프레섬 도시 조경 설계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그 슈타츄로스 2008년에 있었던 공모전에서 이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게 되고 이 건축가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바이터바우엔 히스토리시얼 게보이데라고 해서 역사적 건물을 이어받아 건축한다. 그래서 지금 슈타츄로스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어떻게 보면 보건 건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건축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슈프레섬 도시 조경 설계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건축 보건 설계에서 가장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뮤지엄 인젤에 대한 도시 설계적 이해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공모전에 그 당선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보건건축가의 그 이력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보게 되시겠지만 그 훔볼트 포금이라는 그 강 쪽에 면하는 인면이 상당히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 그 프랑코 슈텔라가 이전에 했던 작업과 매우 그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이 이성주의 건축이 어떻게 지금 바로크 건축이라는 그 복원 작업에 붙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건축가의 스타일이 이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실 건 메리너 슈타츄로스의 건축사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이제 1443년에 문헌에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벨리너 슈타츄로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벨린이 되게 작은 한자 동맹의 한 작은 어떻게 보면 슬리핑 시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벨린과 켈른 여기 보시면 켈른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뮤지엄 인재만한 작은 마을이었고 벨린은 그 위에 아주 작은 그 켈른이라는 쪽 그 도시의 마을의 북쪽에 위치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켈른 지금의 벨리나 슈타츠로스는 여기 보이는 건물인데 이게 켈른의 외곽 성벽과 연결돼서 쿠어퓨어슈텐 프리드리시 2세에 의해서 처음으로 건설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기 중반에 프리드리시 3세에 의해서 선제후 그 쿠어퓨어슈텐의 관저로 사용되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보는 바로크 양식의 건축은 1699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가 안드레아스 슐루터의 설계로 알프스 이북 지방의 주요 비종교적 바로크 양식으로 개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것으로는 매우 조형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프랑스식 정원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운터덴 린덴이라고 알고 있는 그 거리가 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린덴이 그 찾아보시면 바로 그 사전적 의미로는 보리수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수 나무가 여기 지금 보이시겠죠? 네, 이게 보리수 나무들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리수 나무가 쭉 이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로 그게 이제 지금의 운터덴 린덴의 모티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듯이 프랑스식 정원과 일종의 그 당시에는 이제 바로크 양식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르네상스 양식에 더 가까웠던 이 초기 벨리나 슈타츄로스의 초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르네상스식 그 양식의 그 벨리나 슈타츄로스는 1690년 이 그림에서 이 하나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고 그 이후에
99년 이후부터 개축된 바로크 양식의 슈타츠로스는 지금 여기 오른편의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이게 슈프레강이 여기 북쪽편에 슈프레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여기 이제 그 선제 후의 다리 쿠어퓨어스텐 브루케라고 불리던 이 다리가 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편에서 서쪽편으로 바라본 그 슈타츠로스의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706년에 슐루터가 건설 지도 중 실책으로 퇴임하게 되고, 후계 건축가 요한 프리드리시 에오잔더, 아까 말씀드렸던 에오잔더에 의해서 건물이 서쪽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건물이 약간 남서쪽이죠. 그래서 서쪽으로, 여기서 말하기로는 서쪽으로 확장이 되게 되고 약 2배 규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측 중정 도 새로 조성이 되게 되고, 그 이름을 이제 에오산더 호프라고 부르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호프를 슐루터 호프,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복원해서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 지도에서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이쪽 방향에 알테스 뮤지엄이 있고, 이 앞에 있는 정원을 지금도 루스트 가텐이라고 부르는 그 벨리너동과 알테스 뮤지엄과 슈타츠로스 사이에 있는 그 정원을 말하고요. 그리고 서측의 이 끝부분에 이 사진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제 카이저 카이저 비렐름 1세의 나치오날 랭크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복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금 전혀 형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미 바우 아카데미가 있었고, 그 바우 아카데미의 멤버들이 또 이후에 이 같은 장소에 지어지는 팔라스 데아 리퍼블릭이라는 동독 건물에도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고, 잠시 보시면 여기 1716년에 에오산더가 증축한 것은 여기 이 아래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특징적인 건 이 개선문 형태의 포탈 3인데요. 이게 세 번째 어떻게 보면 큰 문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문장이 여기 중심에 붙어 있고, 이게 특징적으로는 매우 이제 위압적인, 어떻게 보면 개선문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대문을 이 서쪽 편에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1845년에서 1853년엔 건축가 슈툴러, 아까 제진하고 발표에 나왔던 그 슈툴러가 프리드리시 쉰켈 그 설계한 그 돔을 이 서측 위에 그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벨리너 슈타트schloss의 형태는 1853년에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세기까지 슈타트schloss는 프로이센 권력의 구심점이자 이 구도심의 아주 중요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평면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평면의 이제 지금 아래 부분은 이 방금 뒤에서 보셨던 이 돔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포탈이 총 5개가 있는데, 이 왼쪽부터 포탈 1, 2, 그리고 여기가 알테스 뮤지엄 방향이고요. 그리고 포탈 드라이가 여기 있고, 포탈 4, 5 이렇게 5개의 어떻게 보면 주 입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저희 복원 논의에서 또 하나의 재밌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츠바이터 호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슈르터 호프, 기존의 호프가 있고, 여기가 두 번째 그 에오산드 호프가 있고, 여기 중간은 사실 이제 건물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중정이 나눠져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스 뮤지엄 방향에서 바라본 베르리너 슈러스의 북측 인면입니다. 네, 북서측 인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르리너 슈타츠로스가 약간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북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00년 당시 모습은 이미 다 완성된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이제 슈프레 강측 위쪽, 지금의 TV타워 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조감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베르리너 슈타트schloss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고, 현재도 그 당시에도 그 르네상스 양식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보존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가장 처음으로 지어진 슈타트schloss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증축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이건 이제 르네상스 형태로 처음에 지어졌다가 건축가 슈툴러에 의해서 바로크 형식으로 개축된 가장 초반의 그런 베르리너 슈타트schloss가 되겠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슐루터에 의해서 확장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에어잔드에 의해서 확장이 되었고, 이 부분이 슈툴러에 의해서 그 도움이 얹어지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줄러스 브루넨이라는 그 지금은 볼 수 없는 타일이 있고, 여기 뒤에 아주 작게 카이저 빌렐렘의 덴크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베르리너 슈타츠의 그 포탈 중에 하나였던 포탈 피어의 모습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 화재로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일부만을 전시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소련군이 당시에 동독에 들어와서 일부만을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1950년 50년쯤에 이제 동독의 그 사회주의 이념과 그 프로이센의 군국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이념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시면 여기 철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슈타트schloss가 그 남아있는 뼈대마저 아예 전체적으로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남측 인면에 있던 포탈 피어, 잠깐 보시면 포탈 피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포탈 피어가 살아남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칼 리크넥트라는 그 당시 이제 주요 인물의 제안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 11월 혁명, 되게 사회주의적으로 중요한 혁명이 이 지금 발코니에서 선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발코니가 포함되어 있는 파사데는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 파사데만 떼어서 지금 옆에 있는 그 슈타츠가트게보이드의 어떻게 보면 주 입구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오리지널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철거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아들러서울레 그 독수리가 얹혀져 있는 기둥이 마지막으로 이제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완전히 철거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공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터를 그 당시에는 막스 엥겔스 플라츠라는 이름으로 새로 부르게 되고요. 그 이후에 1973년에서 76년 사이에 공터가 된 성 동측에 하인스 그라프푼더의 주도로 그 바우 아카데미의 그 멤버들과 함께 동독의 집회 및 문화 시설인 국회공국 공회 네, 일단 제대로 독일어로 말씀드리자면 팔라스 데어 리퍼블릭이 건설되게 됩니다. 공화국공입니다. 공화국공. 여기 회라고 나와 있는데 공화국공입니다. 네, 한글로 한글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화국공 팔라스 데 리퍼블릭이 건설되게 되고, 이 공화국공은 당시 집회를 하던 장소뿐만 아니라 문화시설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서 동독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그 뒤에 TV 타워가 있는 여기 이제 슈타트schloss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완벽하게 다른 팔라스 데 리퍼블릭이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서독 통일 이후에는
이 내부의 성면이 사용됐다는 문제로 그 이유를 들어서 장기간 동안 보수를 했으나 그 이후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복원 논의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그 저기 여기 위에 보이시는 For the Fair in Berliner Schloss, 아예 진짜 이 베를리너 슐러스를 위한 하나의 그 후원 집단이 그 함부르크 출신 상인인 윌헬름 폰 보딘에 의해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의 복구에 대한 여론 및 통보를 위해서 이제 베를리너 슈타트로스의 한 모퉁이, 여기 보이시는 이게 아마 베를린에 어느 정도 사셨다면 한 번쯤 보셨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모퉁이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후에 또 이거와 더불어서 그 뒤에 비계를 충분히 설치하고 가림막으로 그 성의 외부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 형태의 그런 작업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고 2002년에 들어서 드디어 Fair ein der Freunde der Preußische Schloss und Gärten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프로이센의 그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집단, 근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해요. 그 집단에서 여러 설득과 로비 끝에 그 국회에서 가까스로 복원을 결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8년에 여러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팔라스 데어 리퍼블릭이 아예 완벽하게 철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복원 작업이 어떤 계획으로 시작을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노이 훔볼트 포금의 공모전의 요구사항은 슐루터바우를 모델로 한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포어빌드, 뭔가 청사진을 그 바로크식, 기존에 있던 바로크식 그 슈타츠로스를 청사진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포어빌드가 예제, 네, 예시 하나의 그 그런 걸로 사용이 되었고요. 평면은 거의 기존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평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 호프는 동측의 슐루터호프는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복원이 된 데 반해서 이 동측의 슐루터호프, 네, 근데 이제 서측의 에어산더호프 이 부분은 매우 축소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간에 이제 큰 공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이 슐로스버금이라는 일종의 통로이자 그 좁은 중정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코탈 스바이와 우리가 아인스 스바이 드라이 피어 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츠바이어 피어를 가로지르는 이 슐로스버금이라는 존재에게서 에어산더 호프가 상당히 축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이제 닫히게 되는 중에 반내부 공간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인면은 슈프레강을 면한 동측 인면, 이 훔볼트 버금 이 인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실제와 원본에 충실하게 복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원의 기초 자료들도 상당히 이제 상세하였고 1885년에서 1920년 사이에 프로이센 건축부서에 있었던 그런 그 실측 자료들을 사용하였는데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컴퓨터 후작업을 통해서 약 0.5cm의 그런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발생한 불규칙성이나 파손까지 복원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어느 한 시점을 명확하게 집어서 그 시점으로의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규칙성, 파손이 어느 시대에 있었던 확실한 일종의 그 포어빌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이제 회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제가 부제로서 실체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빌프리트 큐는 제한된 인면의 일종의 상징이나 표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인용하면
이 표식은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습득한 것으로 재문맥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것도 원래의 상태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의 언어로서 계속해서 다르게 반복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슐러스는 현재 도시의 이중적 형태로 기술되는데 박물관 건물로서 지어진 물리적 도시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건물 자체가 박물관화됨으로써 슐러스는 도시에 전시된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실 두 주요한 단어는 재문맥화와 이중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아예 없었던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역사적으로 이전에 있긴 했었지만 하나의 그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최초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원래 상태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를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재문맥화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중적 형태에서 이것을 이제 박물관 건물로서 하나의 도시의 물리적인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슈테트바우 시티 플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혹은 건물 자체가 박물관화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저희가 이것을 전시 작품으로서 이걸 감상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네 견해에 따르면 이 공모전의 목적은 일종의 해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 복원의 개념들은 대체로 그 원본이나 진품 혹은 이 물리적인 것들에서 나오는 벤야민식 아우라가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었다면, 이것에 대한 극복을 의미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에서 요구되는 새 것이나 새로움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추구하게 되는 뭔가 물질적인 것에 얽매인 새 것이나 새로움 혹은 참신성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베를린 혹은 유럽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건물로서 상당히 참신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포탈 피어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 혹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큐네 입장에서 이제 이게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석공리에서 재현된 기성품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슈타트로스에 새로 만들어진 포탈 피어는 포탈 피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의 기성품으로서의 바라보는 그 견해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파괴되지 않은 포탈 피어는 현대 슈타츠가 건물의 일부가 되었다. 이 오리지널,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흑백 사진의 그 포탈 피어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슈타츠가 건물의 인면의 중앙에 오게 됩니다. 물론 약간 단순화된 부분도 있지만 이 석상이 없어진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그러니까 원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으로는 원본인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훔볼트 포금 슈타츠로스의 새로 만들어진 포탈 피어는 바로 이웃에 위치한 이 포탈 피어, 그러니까 이 건물이 심지어 그 슈타츠로스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포탈 피어와 서로 중첩이 됩니다. 이는 보통 저희가 이전 발표에서 이세진하고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테세우스 배의 역설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테세우스가 가지고 있던 배를 그 오래된 부분을 계속 새 것으로 고치면서 남은 오래된 부분으로 그 두 번째 배를 계속 옆에 축조하게 된다면, 마지막에 그 오래된 부분, 그 기존의 배가 새로운 재료로 다 대체가 되고, 그 두 번째 배가 오래된 그 물질들로 그 복원이 된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그 진정성을 갖는 혹은 이제 진짜에 가까운가라는 그런 역설인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형태는 당연히 지금 이 슈타츠가르트 보이데의 건물에 사용된 이 부분이, 이 중앙 입구가 물질적으로는 더 원본에 가깝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 슈타츠로스의 한 부분으로서 복원되는 포탈 피어 역시 하나의 재현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모순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한된 인면은 이건 이제 큐네 견해의 다음으로 하나의 이제 견해로서 이제 하나의 그 이론적인 설명이 또 부가적으로 붙게 되는데 제한된 인면을 단순히 하나의 바로크 건물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나 혹은 개념적 복원하에 기존 건물의 연장선과는 차별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념적 복원은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제한된 복원, 저희가 보고 있는 시뮬리어건데 리컨스트럭션은 탈경계, 그러니까 아우라가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저희 복원 논의에서 좀 더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적 복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슈트만 지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질이나 실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원본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고 이 결과 아우라는 없어지고 탈장소, 탈영혼화된 전시적 가치만 남은 외관만 잔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는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의 전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이게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아우라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의 해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장소와 시간으로부터의 그런 해방이라기보다는 실체 존재로부터의 해방 혹은 종결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아우라가 없어진 제한은 원본이나 복사본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제 슈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론적 논의로 넘어가면 이 부제로 새로운 기능의 적절성이라는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이제 슈툼의 의견에 따르면 제한된 인면의 의미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 결국 완성되고 정해진다고 나와 있으니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새로운 기능이 복원된 건물에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술사학자 돌프 보네캠퍼라는 예술사학자가 이제 이전에 안세미나 하고가 발표했을 때도 등장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복구되어 새롭게 그 자리에 놓여진 건물은 이전 건물과 절대 같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작품이자 저자와 배우가 현재 있는 새로운 무대이다. 저작권과 저작사의 의무에 상응하는 작품의 의미를 스스로와 다른 이들에게 설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형태의 동일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이들에게 설명해야만 한다. 작품의 의미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슈툼이 여기서 이제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복원의 예로 브라운슈바이거 슐러스의 복원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사진에 보시면 브라운슈바이거 슐러스가 이제 고전주의 양식에 의해서 이것도 거의 전파됐었던 건물이 새로 복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능이 내부 쇼핑 센터로 활용이 되면서 이제 기존의 슐러스 인면은 완벽하게 재현이 되었는데 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외부 장식 그 가치에 비해서 내부의 그 기능이 상응하는가에 대해서 슈트만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좀 쉽지 않은 표현인데 의미론적인 변형이 극단적인 세속화,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서 달갑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극단적인 세속화는 이제 그 쇼핑센터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능이 되겠고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의미론적인 변형이 그러니까 의미적인 변형이 뭔가 시도가 되었지만 그 결과는 달갑지 않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은 역사 예술적이 아닌 도의적인 질문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메인 주제인
콤비나치오넨 데어 컨셉트, 즉 복합 개념의 그 마지막 개념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슐러스 인면의 형태적 동일성, 그 바로크적 그 양식의 형태적 동일성은 일부적 특징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재현 복원의 개념과는 차별화되는 그 동측 인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슈프레강을 면한 이 인면은 여기 표현에 따르면 이탈리아식 그 모던 건축, 현대 건축의 양식을 취함으로써 그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우 오래된 그 르네상스 양식의 이 강측 인면을 아주 철저하게 생략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을 뭔가 개념적으로 해석해서 개념적 복원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단순히 건물의 부피만을 이어받은 것으로 이 비판적 건축 복원의 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인즉슨 이 건물이 그 갖게 되는 어떻게 보면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포탈 피어와 스바이가 피어가 아까 그 좁은 중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 통로는 슐러스버금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이 프랑코 슈텔라라는 건축가가 추가한 요소이며 이것은 추상화와 생략을 통해서 엄격한 현대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건축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방식으로 에어산더 호프 역시 매우 축소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해석에 의해서 그 의도적으로 축소된 부분입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두 양식이 어떻게 병렬적으로 공존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재현된 바로크 양식의 건물의 바로 옆에 지어진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탈리아 모던 양식의 건축 동시대적 양식은 시기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과 같이 통일감 있게 표현이 되었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물리적 분절과 접합점은 따로 강조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시간적 차이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뭔가 제3자로서 관람객의 입장에서 이 건물이 단순히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서 기존에 있었던 건물과 같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새로 지어진 그 픽션이다, 시뮬레이션이다 그런 것을 이제 당당하게 표현을 하고 그것을 그 동시대적 건축과 그 바로크 양식이 한 시대에 지어졌다는 걸 그냥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관람객의 입장에서 이거는 그 원래 있던 건물이 아니라 픽션일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적인 파괴와 재건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을 그 관람객이 직접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평면을 대체적으로 그대로 사용한 거에 비해서 이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매우 고민했고 그것에 어울리는 양식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양식과 어떻게 그 조합이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 역사의 한 중요한 시기 DDR 시대의 이 팔라스 데아 리퍼블릭 아까 국회공국 공화국궁 네, 그 공화국궁을 완파시켜서 아예 없애버린 이후에 이 그 사회주의 이념과 전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인 슈타츠로스라는 그 건물로 대체한 것에 대한 점은 아주 비판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슈툼의 그런 서술하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총평으로는 훔볼트 버금 그리고 슈타트schloss의 복원은 시뮬레이션이나 재현도 아니고 그 단순한 인면 바로크식 양식의 인면의
제한도 아닐 뿐더러 그 역사적 형태와 지금 동시대적 형태의 병합, 그러니까 뭔가 믹싱, 하이브리드, 아, 히브리디지어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이제 슈툼은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된 부분과 동시대적 형태가 서로 대립하거나 긴장 관계를 생성하지 않고 그냥 병렬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와닿는 표현은 서로 경계가 없는 그 그리고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의 구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A and B가 서로 어, 그 비중이 무엇이 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가 서로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의 복원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슈툼의 평가는 이런 병렬적인 복원을 아주 잘 풀어낸 유례없는 사례로서 21세기 건축 역사의 기념비적 건축이다. 이제 대체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보시면 호탈 피어가 여기 옆에 그 슈타츠가트게보이드에 사용이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진으로서 표현되는 이 아이러니가 상당히 흥미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어빌드라는 그 표현에 잘 해석을 못했는데 본보기 혹은 모범 약간 뭐라고 하죠? 이상점?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말이 좀 길었네요. 목이야. 저는 아까 두 번째 페이지? 네. 이거요? 네. 네.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파리저 플라츠에 있는 이 토어랑 이 지금 슐로스랑 이 지금 운터덴 린덴 이렇게 지금 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아니면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여기. 일단 운터덴 린덴은 그게 어떤 역사적 맥락에 이해한 건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18세기 당시에 매우 중요한 가로였고요. 여기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건물들, 예를 들어 여기 훔볼트 대학이 있고, 노이에바흐, 그리고 이런 뮤지엄 인젤 뭐또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 겐다머마트라고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 요소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운터델 린덴이라는 가로가 가지는 역사적 그 18세기의 되게 역사적 중요성이 있었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베를린의 구도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 브란덴부어거 투어에서 시작하는 그런 에서 출발해서 알렉산더 플라츠까지 이어지는 이 구도심의 이 벨리너 슈루스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도심의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었는데 상당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돼서 복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이 좀 되었나요? 네. 네. 근데 이제 운터델린덴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전시장 같은 공간이었다고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이라는 그 국가가 가진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좀 전시적인 거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브란덴부어거 투어가 하나의 시작점으로 저는 인식이 되었고 이제 네.
알렉산더 플라츠가 이제 좀 더 위에 있지만 이제 슈타트로스는 상당히 지금 뮤지엄 인젤에서도 그렇고 되게 물리적으로도 그 크기가 큰 편이잖아요. 되게 하나의 새로운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은 아니고 그냥 안메아콩인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슈툼이 이 노이츠 뮤지엄이나 아니면 슐로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독일인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슐로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그 마지막에 그 평가하는 말 보여주시잖아요. 운드하고 뭐 접속사의 구조 그거. 네, 네,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이 슐로스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그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완전한 고증을 하면서 또 나름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일부분은 새로 해석해서 모던한 그런 건물을 잘 융화시켜서 그 이거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그 두 개의 역사적 시간이 잘 접속하여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냈다고 그런 평가라고 전 이걸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음, 이게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 오래된 부분도 사실은 같은 모멘트에 같이 다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 오래된 슐로스의 부분이 남아 있었고 그거에다가 저 새로운 부분을 그냥 덧붙였다면 이게 접속이 그렇게 과연 잘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까지 이거가 훌륭하게 다시 복원된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제가 그냥 지금 느끼기에는 좀 되게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매우 동의하는 입장이고, 네. 한편으로는 이것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상당히 소모적, 약간 사치스러운 네네. 복원 작업으로 보는 입장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베를린에 복원해야 될 그런 역사적 문화지 혹은 이 독일 안에 역사적으로 복원해야 될 것들이 수십 수천 개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파괴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력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특히나 동독 주민들한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한테는 더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는 네. 비록 그냥 뭔가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긴 하지만, 네, 네. 맞아.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슈타트가르트 게보이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오른쪽 편에 네, 보이시는 네, 네. 이 건물도 이제 구동독 시절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하고 그 아까 공화국궁 그 팔라스 데 리퍼블릭 그 두 건물이 가지는 앙상블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뭔가 존중 그런 게 있었는가 이런 것도 사실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네. 듣고 계시나요? 지금 네, 네. 네, 제가 제가 이 건물 이름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오른쪽 뒤에 있는 그 건물 그거를 제가 여기를 그 건축을 공부를 하는 독일인 친구랑 지난 겨울에 네, 걸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저 폴타 피어를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냥 여기 지금 슐로스의 저 앞에 생긴 저 입구를 봐봐.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물에 그게 똑같이 있어. 그게 옛날 원래 건데
그걸 가져갔어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걸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보면서 아 진짜 똑같네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좀 뭔가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더 알게 되니까 생각한 게 아 그때는 물론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약간 정보성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건축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는 독일 사람들은 꼭 모두가 슈툰처럼 생각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확실히 보는 시각도 있네요. 네네, 이게 되게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적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픽션을 바로 옆에 만들고, 사실 그 픽션 부분을 뭐, 굳이 말하자면 원본하고 똑같이 복원 안 하고, 그 강쪽 인면처럼 좀 더 단순화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논의에 대해서 좀 더 비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있었을 텐데, 네, 여러 가지 그런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지금은 어쨌든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겼다는 좀 우스운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요. 우습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뭔가 역사적인 아이러니스러움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이 슐로스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되게 독일인들 아니면 이 베를린 정치인들이 이 건물 자체를 굉장히 긴 역사 안에서 보고 재건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뭐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길고 그 안에서 이 슐로스가 있었던 것도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50년대에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2020년이니까 사실 이 슐로스가 완전히 사라졌던 거는 한 70년의 짧은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생겼으니까 이건 분명히 뭐 큰 뭐 이변이 없는 이상 또 100년 수백 년을 또 이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그렇죠. 지었을 맞아요. 테니까 이거를 아주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그냥 그 없어졌던 거는 잠시일 뿐이고 이걸 다시 남김으로써 뭔가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를 큰 그림으로 보고 이걸 다시 재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게 참 바로크 양식을 이 시대에 또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네. 네. 그냥 뭔가 제가 이 슐로스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오늘 많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봤습니다. 아니요. 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뭔가 이런 비싼 사치스러운 게 가능한 이 독일의 그런 현재 상황, 그런 자신감 이런 걸 보여주는 좀 표현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 훔볼트 포럼이라는 그 강쪽 인면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처리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 강쪽 인면이 별로 그렇게 지금 원래 나머지 성의 부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형태로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그냥 접근을 하는 그런 작품을 근데 대체로 보면 강측 그 파사데는 다른 공모전 작품들을 봐도 좀 더 단순화시킨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것도 그렇고 이탈리아계 건축가가 이제 벨리너 슐러스 이런 복원 이런 거에 이제 참 이렇게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유럽 내 그러니까 유럽 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의 그런 오픈된 그런 사고 그런 것도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충분히 생각해보면 좋은 건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무슨 약간 예를 들어 경복궁 복원에 뭐 일본이나 중국 혹은 뭐 다른 타 아시아 국가의 그 공모 자기 선정이 됐을 경우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는 그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방금 노이에스 뮤지엄 같은 경우도 치퍼필드가 당선이 돼서 했고 치퍼필드는 이제 영국계 건축가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관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번외 작품인데요. 보고 계시나요? 헬로. 네, 이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전 거랑 비교하시면서? 제가 지금 화면이 PPT 화면밖에 안 보여서 소리가 안 나면 끊어지는 줄 네, 잘 보여요. 잘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슈타츠가 게보이데도 확실하게 다 보이고. 네. 이거 멋지네요. 옛날 사진이랑 겹쳐주신 거. 네, 좀 각도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아니요, 완전 잘 맞은 것 같아요. 완전 잘 이해했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터도 남겨놓긴 했거든요. 저게 저렇게 남아 있을 거래요. 약간 원래 네. 저런 터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모양을 둔 걸 보면 지금 여기 굳이 말하자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또 뭔가 터는 남겨놓는 그런. 그러네요. 여기가 지금 그 털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이거요? 아니, 그 형 지금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요? 네. 이거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떠올랐어요. 제가 이 털을 왜 이렇게 남겨놨지? 했는데 딱 그 옛날 사진을 보니까 딱 그 옛날 슈타츠로스의 그 털을 남겨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네. 부분에서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지금 양식이 뭐 바로크 양식이 아닙니다. 약간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복원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방금 보신 훔볼트 포럼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까 그 포탈 2고요. 포탈 스바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탈 스바이로 들어가면 원래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뻥 뚫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중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뚫어 놓는데요. 공공 장소로. 네. 입장료가 없는 공간. 네. 그래 뭐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그 이노 씨 오늘 발표하나요? 저 다음 주 하기로 그때 얘기